퇴직이라는 게 참 묘해요. 평생 열심히 일만 하다가 정작 그만두고 나면 이제부터 쉬면 되겠지 싶으면서도 막상 맞닥뜨리면 막막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퇴직 후에는 여행도 실컷 다니고 운동도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살겠다고 마음먹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주변에서 흔히 보죠. 저는 얼마 전 퇴직 후 병으로 쓰러진 친구를 보며 그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나도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크게 깨달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깨달은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조금이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 건강관리가 곧 삶의 질이다. 먼저 첫 번째 깨달음은 아프면 끝이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과 친구가 곁에 있어도 몸이 병들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회사에서 인정받던 엘리트였어요. 퇴직 후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라며 골프도 치고 동호회 활동도 하겠다고 설레어했죠. 그런데 정작 회사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 회사 생활하면서도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는데 본인은 회사 그만두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몸에 쌓인 피로와 질병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사례일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퇴직 직후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몸의 이상이 한 번에 찾아왔어요. 허리가 아프고 혈압까지 갑자기 치솟아 구급차에 실려갔죠. 의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갑자기 무리가 오면 크게 쓰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못 해보고 병실에 누워 치료부터 시작해야 했죠. 이런 일을 피하려면 당장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해야 해요. 약간 귀찮더라도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먹는 건 가급적 건강하게 먹고요. 퇴직 후 이제 편히 쉬어야지 하면서 몸 관리를 놓아버리면 그때부터가 위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 경제적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두 번째 깨달음은 돈 문제예요. 사실 건강 이야기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사람은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건강에도 마냥 즐겁긴 힘들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병원비도 그렇고 여유 있게 운동하거나 취미를 즐기는데도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례 은퇴한 진 부부 이야기입니다. 둘 다 60대 초반에 퇴직하고 해외여행도 몇 번 다녀오고 아이들 결혼식도 잘 치르고 나름 넉넉하게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분이 중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제야 사방팔방에서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도 없고 이미 여행, 생활비로 꽤나 지출을 해버린 상태였죠. 결국 부인분이 치료받는 동안 목돈을 다 쓰고 남편분도 다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에는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건 운이 좋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작은 변수가 하나 생기면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월 적금이나 연금 혹은 다른 형태의 투자나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퇴직 후에 덜컥 놀라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고정 지출 vs 예상 수입을 계산해보고 플랜을 세워두시길 추천드립니다. 3.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깨달음은 결국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30년, 40년 동안 키워왔잖아요. 그런데 퇴직을 하면 갑자기 그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지? 하고 멍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3 직장을 관두고 나서 방황했던 선배 이야기입니다. 선배는 개발자로 평생 일만 해온 분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몸을 추스르기 바빴는데 퇴직 직후 딱히 할 게 없더랍니다. 그러다 한동안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는데 우울감이 급격히 찾아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평생 일만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취미도 만날 사람도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후 선배는 뒤늦게 다양한 취미 동호회를 기웃거리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않던 그림 그리기도 배우고
여행 동호회에 들어가서 사진 찍기도 배우고 말이죠. 그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고, 뭘 배우다 보니 내 삶에도 아직 할 일이 있구나라는 의미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인생 후반전에서는 나만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손주 돌보는 일이든 아니면 작은 사업이든 살아가는 동력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으려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4. 다시 시작할 용기와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면 힘들어요. 은퇴를 준비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 의지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둬야 해요. 퇴직 후에야 부랴부랴 인간관계를 넓히려 하면 오히려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회사 생활할 때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업무를 매개로 이어져 있어서 막상 퇴직하고 나면 연락이 끊어지기 쉬워요. 반면 취미나 봉사 또는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만나면 이해관계 없이 진짜 사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훈훈하게 도울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또 중요한 건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도전이 두렵거든요. 아휴, 내가 뭘 하겠어 하고 생각하기 쉽고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동호회나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서로 나누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작은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결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4가지 준비하세요. 건강 관리 미룰수록 내 몸이 나빠집니다.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경제적 대비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연금이나 저축 등 현실적인 플랜을 세워두세요. 내 삶의 의미 찾기, 취미나 봉사, 혹은 자기 개발 등 무엇이든 좋으니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낄 무언가를 준비하세요. 네트워크와 도전 정신, 인간관계를 넓히고 다시 해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퇴직 후 병들어 쓰러진 제 친구는 지금 재활치료 중인데 본인이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미리 운동하고 병원 다니면서 검사받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작은 수입원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는 이제야 봉사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가벼운 구직도 고려하는 중이지만 이걸 일찍 시작했으면 몸도 마음도 훨씬 편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나는 아직 퇴직까지 꽤 남았는데 그때 가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본 바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길 때 대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은퇴를 빨리 해서 좋겠다, 늦게 해서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은퇴하든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가계부를 한번 펼쳐서 한 달에 얼마나 지출하는지, 노후에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인지, 연금이나 저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을 뺏길 만한 취미가 없는 분이라면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동네 문화센터, 온라인 클래스, 다양한 모임이 있으니 천천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올 때도 많고 우울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호회, 봉사단체 등 어디라도 좋으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며 사는 법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불안해하는 대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서 멋진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요. 제가 친구의 사례를 보며 느낀 이 4가지가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늦기 전에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한 걸음씩 다가가면 분명 예전과는 다른 더 풍요롭고 건강한 은퇴 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야 읽을 테니까요. 부디 오늘부터라도 작게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길 응원할게요. 55세 보험사 지점장, 퇴직금으로 세계 여행 후 귀국 남은 건 빚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은퇴 후 세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은퇴를 코앞에 두면 평생 열심히 일해온 스스로에게 이젠 내 시간이야 라고 외치며 자유를 만끽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생기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모였겠다. 오랫동안 소홀했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혼자라도 훌훌 떠돌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욕구일 겁니다. 하지만 버킷리스트만 잔뜩 적어놓고 무작정 떠났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깨지는 경비, 장기 여행에서 오는 지출의 증가, 그리고 돌아와서 재취업이나 재무적 문제 해결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등 실제로 이런 난관에 부딪힌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55세에 은퇴한 보험사 지점장 사례입니다.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고 직급도 꽤 높았던 이분이었지만 퇴직금으로 벌인 세계 여행이 끝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정도만 신나게 다녀오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귀국했을 때는 퇴직금이 거의 바닥나 있었고 심지어 추가 지출로 인해 빚까지 져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은퇴 후 세계 여행, 왜 빈털터리가 되는 걸까?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은퇴 후 세계 여행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경비를 과소 추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물가를 대략적으로만 파악하고 환율이나 긴 체류에 따른 비용을 간과하는 거죠. 예상치 못한 변수 건강 문제, 긴급 귀국 사유, 환율 변동, 분실도난 등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귀국 후 재취업이나 새로운 소득원을 준비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1년이라는 시간도 공백이 크면 재취업 시장에서 쉽지 않죠. 이번에 소개하는 은퇴자의 이야기도 이런 함정들이 어우러져 발생한 상황입니다. 한때는 탄탄대로 같았던 그의 삶이 왜 갑자기 빚쟁이가 될 정도로 기울었는지 그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어씨 55세 전 보험사 지점장은 꽤 오랫동안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과 이전부터 적립해둔 적금 등 손에 쥔 돈이 약 1억 원 정도 되었죠. 처음엔 1억이면 내가 1년 정도는 유럽과 동남아, 미주까지 다 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항공권이나 숙소는 저렴한 것만 찾아다니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막상 여행을 시작하니 일단 비행기 값을 아낄 수가 없고 한 번씩 좋은 데서 묵고 싶은 욕구도 생기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꼭 가보고 싶은 명소가 나타나면 투어비도 내야 하고 생각보다 돈이 술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계획도 없이 장소를 옮겨 다니다 보니 두세 달쯤 지났을 때 이미 예산을 반 이상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끼기만 할 순 없지라는 마음이 컸고 더군다나 여행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다 보니 통장 잔고에 대한 현실감이 조금씩 흐릿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여행 중반쯤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 걸 인식하긴 했지만 이미 멀리 떠나 있는 상태라 추가로 빚을 내거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식으로 계속 여행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퇴직금은 거의 다 소진됐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례 2 은퇴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B씨 58세 전 건설사 대리는 회사 생활 동안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30년간 정말 쉼없이 달려온 건데도 정작 자녀들이 사춘기를 보낼 땐 옆에 있어주지 못했죠. 그래서 은퇴 후 마음 먹은 것이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장기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평소엔 가족 여행이라고 해봐야 국내 호텔 한두 번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죠.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아내도 많이 힘들었을 테니 신나게 한번 떠나보자. 그런데 해외 생활이란 게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가족 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더군요. 아무래도 혼자 여행할 때보다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한 번에 몇 배씩 들어가죠. 또 여행 중에는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가야 하거나 예기치 못한 이유로 긴급 귀국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대비해두지 않으면 여행 도중에 카드를 긁고 빚을 내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빚이 역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에 큰 비용 부담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결국 예산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남아있는 돈도 없었고 더 큰 문제는 가족과 함께한다는 장점이 의외로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취업 문제나 교육 문제, 배우자의 건강이나 스트레스 등도 돌봐야 했는데 너무 길어진 여행이 끝난 뒤에는 이미 가족 재정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사례 3 귀국했더니 세상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시 60세 전 대기업 임원은 상대적으로 퇴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연금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세계 일주를 결심했죠. 6개월 정도를 잡고 떠났는데 막상 가보니 너무 즐거워서 여행 기간이 1년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유럽을 좀 더 구석구석 돌아보고 싶어서 기간을 늘리고 남미 쪽도 꼭 가보고 싶어서 코스를 변경했어요. 그래도 난 임원 출신이니까 귀국하면 뭐든 금방 재취업하겠지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게 큰 착각이더라고요. 돌아왔을 때 이미 국내 대기업 시장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었고 60세 이상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늘어났다고는 해도 임원으로서의 고연봉이 보장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직장 구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직업 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따서 다른 방향으로 전향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또한 여행 중에 비상금이라 생각해둔 돈 대부분을 써버리다 보니 막상 기회가 생겨도 뭘 새로 시작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제야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여행은 재밌었지만 남은 삶은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극도로 커진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이처럼 평생을 열심히 일한 후의 은퇴는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지만 그 시기에 어떻게 재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예산 계획 꼼꼼하게. 자금이 충분하다 생각해도 장기 여행에선 환율과 현지 생활비, 긴급 상황 대비 비용이 필수적으로 크게 듭니다. 최소 2030% 이상의 여유 자금을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귀국 후 시나리오도 설계. 나는 은퇴자니까 그냥 즐기면 되지라고 마음먹으면 안 돼요. 귀국 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월 얼마 정도 수입이 필요한지 등을 가늠하고 떠나야 합니다. 가족과 충분한 상의. 혼자 여행이든 가족 여행이든 가족과 의견 조율을 하고 서로의 목표와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학자금 대출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른 건강 문제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새로운 커리어 또는 소득원 마련. 은퇴 후에도 길면 3040년 더 살 수 있어요.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가 모자랄 수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쯤은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해 두거나 최소한의 구직 대비를 해둬야 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의 내 삶을 정말로 즐기는 법? 은퇴 후 세계 여행이라는 로망 자체가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간 미뤄둔 꿈을 이루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주변의 달콤한 얘기와 막연한 기대에만 의존해 떠나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은퇴로 끝나지 않으며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이어집니다. 퇴직금과 모은 돈으로 잠깐의 즐거움만 누리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삶 전체를 어떻게 균형 있게 꾸려갈지 고민해야 해요. 지금 잠시 쉬자는 마음이 결국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예산과 재취업 또는 제2의 커리어 계획 그리고 가족과의 충분한 의견 교류를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행은 즐거웠지만 돌아온 뒤가 더 행복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는 인생, 떠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유 자금을 더 마련하거나 적절한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도 꼼꼼히 챙기고 귀국 후를 대비한 내 삶의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획과 준비, 그리고 현실적인 자신 점검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다 좋고 남들이 망했다고 해서 꼭 망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행인지 점검하고 떠나야 돌아와서도 웃으면서 그 추억을 곱씹을 수 있을 거예요.
길고도 짧은 여정이 될 수도, 한 번뿐인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는 은퇴 후 세계 여행.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행복한 은퇴 이후의 삶 아닐까요?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 없는 일탈로 인한 재정 파탄보다 조금 더 차분한 설계와 현실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출신, 퇴직 후 S&P 500만 믿고 살았던 남자의 인생 역전 스토리. 퇴직만 하면 연금이 알아서 나오니까 걱정 끝 아니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퇴직을 한 달 앞두고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월급이 사라졌는데 연금이 시작될 때까지 6개월을 어떻게 버티지? 물가가 이 속도로 오르면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이 불안이 저를 S&P 500 올인이라는 결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처음엔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결단 덕분에 돈 걱정 없는 70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포함해 퇴직 이후 투자로 삶을 뒤집은 3가지 사례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했지만 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 고민 중이라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1. 왜 하필 S&P 500이었을까? 물가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예금은 금리가 물가를 못 따라가요. 장기 성과가 검증됐습니다. 50년 평균 연 10% 안팎의 수익률, 배당 포함하면 더 높죠. 복잡한 공부가 필요 없다는 점도 컸습니다. 개별 종목 대신 미국 500대 기업의 자동 분산 투자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은 투자 문외한이라는 편견이 제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공무원 연금도 인플레이션 앞에선 상대적이라는 현실을 깨닫고 나니 오히려 세계 경제 전체에 베팅하는 S&P 500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죠. 2. 10년 동안 실제로 벌어진 일. 2015년 퇴직금 2억 원 중 70%를 달러로 환전해 S&P 500 ETF에 일괄 투자.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15% 하락 추가 자금 없어서 존버만. 2020년 코로나 폭락 35% 기록 배당 재투자 지속 7개월 만에 회복. 2023년 평가액 4억 원 돌파. 연금과 합쳐 월 생활비 350만 원 안정 확보. 2025년 현재 ETF 일부를 매도해 손주 교육비 여행 자금으로 사용, 자녀 자산은 계속 굴리는 중. 핵심은 팔지 않고 버텼다는 겁니다. S&P 500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딛고 더 높이 올랐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셈이죠. 3. 설득력 있는 3가지 사례. 사례 62세 전직 공무원, 올인 전략의 성공. 제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연금 개시 전 공백기 자금을 마련하려다 장기 복리의 위력을 체험했어요. 중요한 건 2가지였어요. 생활비 통장과 투자 통장을 철저히 분리해 시장이 흔들려도 생활은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것. 배당금 자동 재투자 설정으로 눈치 보며 매수하는 스트레스를 없앤 것. 결과적으로 퇴직금은 10년 만에 2배가 됐고 지금은 연금보다 투자 수익이 더 큽니다. 사례 60세 교사 출신 예적금만 고집하다 인플레 쇼크. 박 선생님은 퇴직금 1억 5천을 전부 정기예금에 넣었어요. 5년 뒤 은행 잔고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20% 넘게 뛰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기분이 들자 뒤늦게 인덱스 투자를 시작했지만 시간을 잃은 기회비용이 컸죠. 현재는 연금 ETF 배당으로 생활비를 겨우 맞추지만 처음부터 30%만이라도 주식에 넣었다면 훨씬 여유로웠을 거라고 후회합니다. 사례 65세 경찰관 출신 부동산 한 채에 묶여 현금 감음. 최 경감님은 퇴직금으로 지방 오피스텔을 샀어요. 월세 60만 원이 쏠쏠할 줄 알았죠. 그런데 공실이 늘어나며 관리비만 나가고 급히 현금이 필요할 때도 매각이 쉽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 집값이 주춤하자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 그 돈 중 절반을 S&P 500 ETF로 옮겼습니다. 유동성과 분산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셈이죠. 지금은 월세 대신 ETF 배당이 꾸준히 들어오고 남은 자금은 MMF에 두어 긴급 자금으로 씁니다. 집보다 ETF가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4. 퇴직 후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께 드리는 3가지 팁. 현금 쿠션 먼저 만들기. 최소 12년치 생활비를 예적금으로 확보하세요. 그래야 주식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달러 자산 비중 고려하기. 원화 자산에 몰려 있다면 환율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달러 ETF를 일부 편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동화로 손떨림 막기. 적립식 매수 배당 재투자 설정만 해도 매매 타이밍 고민에서 해방됩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보다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5. 마무리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하자.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도 물가 상승을 100% 따라잡지 못합니다. 노후 자산은 성장형, 안정형 두 다리로 서야 비로소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S&P 500은 그 성장형 다리 중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선택지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성향과 상황에 맞는 자산 배분을 스스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30년 인생의 시작입니다. 저는 S&P 500 올인으로 운 좋게 성공했지만 여러분은 더 똑똑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공포 대신 데이터로, 불안 대신 계획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면 누구든 인생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전 그 결정을 후회하느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때 겁이 나서 더 빨리 시작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싼 날일지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하기 좋은 때니까요. 은퇴 후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S&P 500만 믿고 은퇴 후 자산을 운용한 한 공무원의 10년 투자 스토리로 보는 노후 자산 전략. 대한민국 공무원 퇴직자 중 상당수는 은퇴 후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연금 개시 전 공백기,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의료비나 생활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금만으로 노후를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최근 은퇴를 맞이한 60대 초반의 공무원 출신 투자자가 선택한 S&P 500 ETF 중심의 자산 운용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순한 지수 추종 ETF에 장기 투자에 2배 이상의 자산 성장을 이룬 이 사례는 노후의 투자 전략에 있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 왜 S&P 500인가? 자산 성장의 핵심 동력. 미국의 S&P 500 지수는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의 500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대표 지수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약 810% 배당 포함 시 복리 효과는 더 커지며 20년 이상 투자할 경우 대부분의 시점에서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입니다. 위기 이후의 회복력,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 등 수많은 경제 위기를 거쳤지만 장기적 상승 곡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달러 자산의 역할 원화 자산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이는 통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소득이 줄고 자산이 고정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금과 같은 안정형 자산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기 어렵고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성장형 자산 비중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사례로 보는 노후 자산 운용 전략. 사례 1 공무원 출신 62세 남성, 퇴직금의 70%를 S&P 500에 투자. 퇴직 당시 2억 원 중 약 1억 4천만 원을 미국 ETF에 투자했고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분리 보유. 장점 생활비 계좌와 투자 계좌를 분리하여 시장 하락 시에도 불안감 없이 투자 지속. 결과 10년 후 자산이 2배 이상 증가, 연금 외에도 월 평균 10만 150만 원의 배당 수익 확보. 사례 2 교사 출신 여성, 예금만으로 자산 운용. 퇴직금 전액을 3년짜리 정기예금에 예치, 금리가 2%대였음에도 변동성 없는 안정성을 추구. 문제점 5년 뒤 실질 구매력 하락 체감, 생활비 압박. 전환 시점 뒤늦게 인덱스 펀드 일부 편입, 그러나 복리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간은 이미 손실. 사례 3 경찰관 출신 65세 남성, 부동산 투자 후 유동성 부족. 퇴직금으로 오피스텔 매입 공실 증가와 유지비 증가로 실질 수익률 감소. 결론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을 체감 후
자산 일부를 ETF로 재구성. 장점 ETF는 언제든지 매도 가능하고 배당으로도 현금 흐름 확보 가능. 3. 퇴직 후 자산 운용.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칙. 현금 흐름과 투자 자산의 분리.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단절됩니다. 따라서 12년치 생활비는 반드시 안전자산 예금, MMF 등으로 확보해두고 투자 자산은 장기 시야로 운용해야 합니다. 자산의 분산 및 환 노출 관리. 퇴직 이후 자산의 대부분이 원화에 몰려 있다면 달러 자산 편입으로 통화 분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P 500 ETF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대표적 상품입니다. 투자 자동화 시스템 활용. 직접 종목을 고르거나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기보다는 정기적 매수, 배당 재투자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전략이 퇴직 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4. 마무리 조언. 노후에도 자산은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많은 은퇴자가 연금만 있으면 된다고 안심하지만 고령화와 인플레이션,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해 연금은 더 이상 완전한 안전망이 아닙니다. 특히 60대부터는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속도보다 그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S&P 500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자에게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검증된 글로벌 투자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정 비중의 편입을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결론. 퇴직은 자산을 지키는 시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자산을 일하게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단순한 예금이나 부동산만으로는 불안한 세상에서 투자 전략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리스크입니다. 이제는 퇴직금도 연금도 자산도 운용의 시대입니다. 퇴직을 앞두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역전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퇴직 2년차, 다시 일 나갔다가 병원 실려갔습니다. 왜 60대에 일은 독이 될까요? 사람들은 은퇴하면 뭔가 자유로워질 줄 알죠. 아침에 눈치 안 보고 일어나는 거, 점심 약속 잡을 때 상사 눈치 안 보는 거,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여행 갈 수 있는 거. 한마디로 그동안 못 누린 걸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요. 처음 한두 달은 좋다 말아요. 슬슬 불안이 밀려오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요. 그렇게 대부분이 퇴직 후 한두 해 안에 다시 일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돈 때문일 수도 있고 허전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혹은 아예 일상이 무너질까봐 겁이 나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죠. 근데 문제는요. 그게 몸과 마음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퇴직 후 2년 다시 시작한 일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박선호 씨가 겪는 35년간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했어요.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며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했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 점점 지루해지고 자꾸 내가 무용한 사람 같더랍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이 소개해준 단기 계약직 일을 시작했죠. 체력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독이었어요. 새벽 출근, 익숙하지 않은 환경, 젊은 상사들과의 소통 스트레스, 오랜만에 반복되는 단순 작업 몸은 버텨도 마음이 힘들더랍니다. 결국 한 달도 안 돼 위염의 불면증, 고혈압까지 한꺼번에 터졌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생겼죠. 아, 내가 나를 과대평가했구나. 나이 든다는 건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게 그의 말이에요. 은퇴 후 일이 독이 되는 진짜 이유. 전문가들은 퇴직 이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심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움직인다고 말해요. 일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하고 싶어서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체력과 회복력의 한계 60대 이후에는 수면질, 근력, 집중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일하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 환경의 변화. 요즘 일터는 디지털 중심이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퇴직 전과 너무 달라요. 그걸 따라잡기 위해 애쓰다 오히려 자존감이 무너지는 분들도 많죠.
역할의 변화 예전에는 부장님, 이사님이었는데 다시 현장에 나오면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이런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례 이 몸은 괜찮았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김정화 씨 61세, 전직 금융사 근무는 퇴직 후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로 활동했어요. 처음엔 나만의 무대가 생긴 듯 뿌듯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강생과의 갈등, 낮은 강사료, 평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극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왔어요. 이 일을 왜 시작했더라? 그 질문이 자꾸 떠오르면서 이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졌다고 해요. 결국 1년 만에 모든 강의를 정리하고 지금은 아예 일 자체에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나이 들면 조언해주고 가르치는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쉬고 싶었던 거였나 봐요. 김 씨는 그렇게 말했어요. 일은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야만 하는 줄 아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 오래 일하며 살았어요. 일을 안 하면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너무 깊이 새긴 채 살아왔죠. 퇴직 후에도 노는 나는 게으르다, 무능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삶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어야 해요. 일이 있어야 내가 산다는 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문가 조언 일보다 먼저 일의 이유를 점검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한창우 박사는 말합니다. 60대 이후의 일은 생존이 아닌 정체성과 자존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바쁘게 지내려는 이유라면 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채우는 법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는 몇 가지 팁도 주셨어요. 일하기 전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진단할 것. 무급이라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부터 시작해 볼 것. 새로운 사람,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기보다 익숙한 방식 속에서 활동 영역을 넓힐 것. 결국 중요한 건 일을 하는 것보다 왜 하려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례 3일을 놓고 나서 인생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경수 씨 65세, 퇴직 4년 차는 처음 2년간은 소일거리로 마을버스를 운전했어요. 하지만 교대 근무, 불규칙한 식사, 시민과의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죠. 결국 심장 두근거림과 불면증으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지자체 지원을 받아 마을 도서관에서 책 정리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돈은 안 되지만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환경이 편했대요. 그 후로는 매일 일정한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도 줄고 건강도 좋아졌답니다. 이게 일이든 아니든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그걸로 된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결론 일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아끼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일했고 조직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때예요. 물론 일이 주는 보람도 있고 생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그 모든 걸 고려해도 내 건강과 마음을 해치는 일이라면 그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다시 일하려는 걸까? 지금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시간 아닐까? 그 질문의 답만 잘 찾아도 인생 후반전은 더 건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은퇴 후 일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심리신체적 이유를 다뤘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전문가 시선으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은퇴 후 다시 일하려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팁, 주의사항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 일자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와 맞는 일인가? 입니다. 60대 이후 신체는 아무리 건강해도 2030대와 달리 회복 속도가 느리고 피로 누적도 심해요. 예를 들어 대한노인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재취업자의 65%가 피로 회복에 평소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어요. 이걸 무시하고 예전처럼 풀타임 혹은 강도 높은 일을 고집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금방 무너집니다. 박선호 씨 사례처럼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일도 허다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업무 강도 조절과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권해요. 예를 들면 하루 4시간 이하, 주 3일 정도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요즘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니어 맞춤 일자리를 꽤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 일자리는 업무 강도도 낮고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에요. 또한 일 시작 전 내 체력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 무리 없는 업무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정화 씨처럼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직장에서 나이가 많은 직원이 겪는 세대 차이와 역할 위축은 은퇴 후 재취업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이라는 게 꼭 수익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겁니다. 즉, 무급 봉사나 취미 활동처럼 내가 좋아하고 마음 편한 일을 먼저 경험해보는 게 좋아요. 서울시가 진행한 시니어 취업 프로그램 중에 사회참여형 자원봉사가 있는데 참여자의 78%가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재정적인 준비와 관리입니다. 많은 분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로 돈을 꼽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이 필요하다와 무조건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기본 생활비는 충당 가능하다면 굳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은 수입이라도 정기적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 낫죠. 또한 일하는 동안 건강보험료, 세금, 4대 보험 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후 재취업 시 연금액 변동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상담을 미리 받는 게 안전합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팁? 일하기 전에 건강검진 꼭 받기 혈압, 혈당, 심장 기능 등 기본 체크 필수. 무리한 일정은 건강 악화로 직결돼요. 하루 4시간, 주 3일 이하 파트타임부터 시작 일찍 무리하지 말고 적응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해요. 업무 내용과 환경 미리 파악하기 예를 들어 서서 하는 일인지 컴퓨터 작업인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지 꼼꼼히 알아야 합니다. 감정 노동이 심한 업무는 피하기 고객 응대, 갈등 중재 등 스트레스가 많은 일은 심리적 부담 커요.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부터 시작해보기 무급이지만 의미 있고 마음이 편한 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천천히 단련하세요. 재정 상담 및 복지제도 활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시니어 지원금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주의해야 할 점들. 일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 경계하기 모든 일이 건강과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칫하면 악영향만 남길 수 있어요.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장시간 근무 금지 특히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 노력하기 은퇴 후 일자리는 단순 수입 이상의 사회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하니 혼자만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친구, 가족과 꾸준히 소통하세요. 정신건강 신호 무시하지 않기 우울감, 무기력증, 불면증 등이 심해지면 전문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들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내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을 철저히 고려해 나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핵심입니다. 일이 내 건강과 행복을 돕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